생각해 보시면 오늘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조금 같이 나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막 들어오셨는데 우리 차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혼자라고 지금 막 바쁘게 들어오셨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럼 좀 이따 여쭤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예. 그럼 문 선생님은 어떠세요? 혼자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예, 동정 있죠. 그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 뭐, 외롭, 많이 외롭고, 뭐, 어디 이야기할 사람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음, 그럴 때면 솔직, 저도 예, 앞으로 산책을 나가는 그러시군요. 뭔가 계속 다른 일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하고, 그럽니다. 예, 그렇군요. 네, 솔직하게도 감정 표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예, 임선호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혼자라고 느낄 때보다는 네. 제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예. 아니, 주위에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음, 저는 이제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고, 혼자 있어도 제가 보는 책에 음, 그 내용을 계속 해석하면서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외롭거나 그런 게 없죠. 아, 그러시군요.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요즘에 한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는 것이 MBTI가 엄청 인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MBTI 해보셨나요? 그게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예, 음. 예, 예. 그렇죠. 카페도 있어요, 카페도. 카페도 있어요. 예. 그렇군요. 예. MBTI가 성격 유형을 검사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성격 유형을 검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즘 한국이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 이제 MBTI가 한창 유행인데 거기 맨 처음 나오는 게 외향적이냐 그리고 아니면 내향적이냐가 나오죠. 내향적인. 그래서 예, I냐 E냐 하면서 그렇죠? 근데 예, 뭐 아이인 내향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혼자 있어도 혼자서도 잘 지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니면 일주일 동안 누구랑 말 한마디 안 해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극 아이일 경우에. 그런데 이 성향인 경우일 때는 혼자 있으면은 절대 혼자 가만히 못 있죠. 어디든 나가야 되죠. 예, 예,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이거는 혼자라 느낀다라는 것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여러 가지 이유대로 혼자 있어야 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고립이 되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립이라는 것이 정신 건강에, 신체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이 생각을 해볼까요? 고립이 뭘까요? 어떤 걸 고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자발적인 건 아니겠죠. 예. 예, 예,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찌 보면 이제 배척을 당하는 거 아닐까요? 배척을 당하는 것? 예,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배척 당한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남미 옆에 어떤 섬 파라고라스 음, 뭡니까? 뭐 이름이 음. 갑자기 생각 피 파라고라스. 비슷한 섬 완전 이름 들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완전 고립돼서 있는 섬인데 거기에는 딴 데는 없는 이상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파라고라스. 파타고라스.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럴, 고립이라는 생각이 되니까. 그쵸.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른 곳에는 없는 것들이 거기 모여 있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고립이라는 것은 근데 예, 저는 고립이라는 게 군중성의 외로움을 음. 고립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있지만은 음,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밖에 없다. 밖에 네, 네. 없다. 예, 맞-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고립이라는 건 사람들이 느끼는 성향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립됐다고 느낄 수도 있고 아예 사람들이 나를 배척해서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내가 내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떨어뜨려서 혼자서 지내려고 하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고립에 그런데 다 같이 공통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입니다. 사회적 접촉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고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접촉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나가서 뭐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만 그거 외에는 내가 사람들하고 말하는 시간이 없다.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고립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아니시지만 대체적으로 시니어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하루에 어, 한 3명 이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집에 계시는 시니어분들이라든가 뭐 어디 있는 분들이 시설에 아, 가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쉽지 한다면 않을 것 같은데.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루에 그렇죠. 3명 이상씩 꼭 이야기한다는 게. 그렇죠. 예. 예. 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루에 3명 정도의 사람하고는 그래도 얘기를 한다. 뭐 그러시는가요? 뭐 가족들이 있은 경우에는 3명 정도하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배우자 아니면 뭐 자녀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이 정말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고립이란 말을 할 때 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사람 숫자를 그냥 얘기했을 때 하루에 3명 정도의 사람하고도 3명 정도 사람하고 말할 정도가 안 된다 할 때도 고립됐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을 느끼거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칩니다.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고립감이 처음부터 생기는 건 아니고요. 뭐 어떤 징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위축된 태도를 보입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여러 명이 모인 곳에 보면은 뭔가 위축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이 고립되는 사람들 보면은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요. 그래서 날씨가 그렇게 막 이렇게 따뜻해졌는데도 혼자만 막 두꺼운 옷을 입고 온다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계절 감각을 좀 이렇게 잊고 사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한국에서는 동창회 모임들도 많이 하니까 무슨 동창회 모임에 와라 아니면 무슨 결혼식에 뭐 와라 무슨 모임에 와라 해도 행사에 참석하지를 않습니다. 답변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처음에는 답변을 합니다. 못 가, 뭐 이렇게 하겠는데, 언제부턴가는 전화를 받지 않고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거의 방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립하는 그 사람들의 징후입니다. 그래서 요즘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일본에서 나온 용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은둔하는 사람들. 방에서 은둔하는 사람들. 음, 어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처음에 징후를 보이는 거죠.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나 혼자 고립될 거야 하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그다음부터 사회적 관계들을 단절해 나가는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징후를 그래서 잘 살펴서 이런 징후들이 보일 때 그때 빨리 이분들을 고립감이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이 고립을 선택하는 사람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고립을 하게 될까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저한테 임선아님이 제일 먼저 보이니까 여쭤볼게요. 예. 왜 사람들이 고립을 이렇게 하게 될까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고립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 외부 사람들이 배척함으로써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배척한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내가 그 고립의 이유를 뭐라고 말할 수 없겠죠. 아, 나는 나로서는 잘하고 있는데
외부 사람들이 나에게 좀 배척한다는 얘기만 하겠죠. 아, 그렇게 얘기했, 네. 제가 아까 스스, 말씀드렸던 것이 네, 일관성을 띠고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라고 네. 그렇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귀찮아서요? 네네. 귀찮아서? 네. 어떤 게 귀찮을까요? 네네. 네네. 음, 예. 음, 네. 예, 맞습니다. 요즘 네. 그 한국에서요, 네. 이런 게 좀 유행을 해요. 시니어들 대상으로, 네네. 어,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 네네. 나이가 들면은. 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가 감정의 소모가 싫다. 음, 남들하고의 어떤 감정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네. 그런 게 실질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시니어들 대상으로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예. 시니어들뿐만이 아니라 물론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이 소모하기 싫다라는 건 되게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감정이 오고 가고 하는 그 자체를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포항에 네, 오니까 네, 서울에 하고 변화된 게 금방 세계 그룹을 지금 모임에 참석하게 됐어요. 예, 바쁘시게, 네, 세계 그룹에 그러니까 자주 한 달에 한 두 번씩 계속 만나기로 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 생기네요. 그래서 저는 MBTI가 INTJ인데 I예요. I인데 때로는 만나는 것도 좋고 네, 때로는 혼자 있는 것도 좋고 네, 다 양면성이 있어요. 예. 저 한 달 동안 밖에 나가지 않고 혼자 살기 도전하고 싶어요. 아, 요즘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예, 배달 음식 인터넷에 배달 다 해주고, 지금도 인터넷으로 다 사고 있는데 뭐. 보고, 텔레비전 보고 유튜브 보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안 나가도 저기 영상통화도 가능하고 그러니까요. 줌으로도 그러니까요. 만나고. 예. 거실에 운동기구 다 있어요. 그거 하고 다 하면 돼요. 그냥 자전거 예. 타고 그냥 근데 조만간 나오셔야 되겠네요. 결혼식 가셔야 되니까. 네. 무슨 소리 만나러 한번 가기로 했어요. 아, 그렇군요. 이 고립의 이유가 아까 선생님들 얘기하셨지만 우울증인 경우가 가장 많긴 합니다. 우울증이 있을 경우에 스스로를 이제 스스로 고립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시니어분들이라든가 시니어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친구와 가족을 잃는 경우도 있잖아요. 먼저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그럴 경우도 스스로가 고립되기도 합니다. 그 슬픔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실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슬픔과 상실이 정신병적인 쪽에서 뇌의 또 다른 질환으로 지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음, 음, 2022년도에 그랬죠. 슬픔과 상실이 또 다른 정신병의 어떤 한 파트로 지금 되었다는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고립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몸이 불편할 경우에 이제 나이 들어서 걷는 것도 힘들고 산책도 힘들고 그래서 나가기가 싫다 이러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나이가 될 때 들면서 시니어분들이 시각이나 청력 등 감각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청력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웅그러고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보청기를 끼워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보청기를 낀다는 것 그 자체가 되게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음, 그래서 시각, 청력, 감각 상실하는 것이 굉장히 커서 남한테 나의 보청 끼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고 또 보청기를 껴도 또 잘 안 들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이제 은퇴하고 이러면서 소득 상실하는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나가서 우리 같이 밥 먹으면서 이렇게 뭐 내가 밥 한 번 사오고 네가 한 번 사고 이게 됐었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연금도 많이 있고 좀 이랬었는데 뭐 자녀들 뭐 좀 도와주고 뭐 하다 보니까 뭐 다 없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또 낀 세대 막 그런 얘기들도 하시던데 위에 어르신들을 돌봐드렸는데 밑에 자녀들도 다 서포트 해줬는데 정작 나는 힘들고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은퇴 후 소득 상실, 소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꺼리끼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다 음,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경제적인 것이 예전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나가겠다 하는 낮은 자존감. 신체적인 것이 예전보다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저 앞서서 막 같이 산책 가서 어디 등산 가자 그러는데 나는 못 갈 것 같은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스스로에 대한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크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외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임선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이 나를 배척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어, 모든 경우는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요. 내가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내가 돈도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가봤자 패만 끼치게 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있다 보면서 저 사람들이 내가 나오는 게 싫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그러지만 속으로는 으이그 또 나왔어 또 주책이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도 또 안 나간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이제 고립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립의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울증이 있었죠. 고립의 가장 큰 원인 중에 우울증인데 이 우울증은 개인의 일과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라는 것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고립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음, 정기적으로 보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도 지금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하시거든요.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집 밖에 한 발짝도 안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은 정말로 사람들을 고립하게 또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우울증 있으신 분들을 만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울증 심각하신 분들? 음. 우울증 때문에 약 먹거나 그런 분들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예. 근데 어떤 느낌이신가요? 그분들과 같이 이야기할 때. 어떨 때는 잘 모르겠는데, 예.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징후를 조금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예. 처음에 보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야기를 조금 하다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한 분위기를 느껴요. 제 음. 생각에는. 네네. 예, 그리고 맞습니다. 결국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아, 자살했어요. 네. 그 아파트에 사는데, 어, 항상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바깥에서, 먼 데서 자기를 자꾸 부른대요. 베란다에서 음, 이렇게 보면은. 네. 그래서 그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그러셨군요. 예. 네. 음, 지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우울증이 심각할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요. 망상이라든가 이런 환청이라든가 환시를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음, 심각하면요. 그래서 자살을 아, 하게 됩니다. 예. 음, 어쩌면 그분은 실제로 정말 베란다의 바깥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게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네네. 네. 예. 예.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스스로의 몸이 힘들어지면 그렇게 정말로 우울증이 그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이 이겁니다. 절망감, 무력감. 그렇죠? 내가 내 맘대로 뭔가 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과 무력감이 굉장히 큰 거죠. 좀 슬픈 감정이 들고, 그러면서 더 대인을 사람들을 기피하고요. 요양원 가서도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려고 하지 않으시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요양원에서 그냥 말하는 사람이 그냥 자신을 간호해주는 사람하고 그냥 말 한마디 하는 정도?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시기도 하고요. 에너지가 이제 감소되고 더 의욕상실되고 식욕이 변화되고 수면 변화, 잘 먹지 않고 잘 못 자는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니면 결국 잠만 자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일 때 음,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울증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일반 사람들이 우울증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그냥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표현하더라고요. 기빨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울증 있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 뭔가 이 대화가 잘 안 되고 힘든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립감을 고립되신 분들의 첫 번째 원인이 우울증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빈둥지 신드롬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네, 예. 혹시 빈둥지 음, 신드롬이라고 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건데요. 예전에는 빈둥지 증후군을 한 번밖에 안 느꼈어요. 자녀들을 다 키우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이제 다 결혼하고 떠나거나 뭐 어디 대학을 가거나 직장 취직하거나 다 떠나고 나면 그때 이제 아, 이제 나만 남았구나 하는 정도가 남았는데 요즘은 빈둥지 신드롬을 두 번 느낀다고 해요. 음. 왜냐하면 나갔던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서 부모님들한테 애 좀 키워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애들을 또 봐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봐주면 손주, 손녀들이 또 봐주면 몸은 힘든데 굉장히 또 보람을 느끼신다고 해요. 근데 그 손주들마저도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컸으면 이제 더 이상 봐줄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다시 빈둥지 증후군을 느낍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손주, 손녀들을 봐줬을 때에, 그리고 봐주다가 떠나보낼 때 이 느끼는 그 외로움은요, 내 자녀를 떠나보낼 때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어, 어, 예. 그래서 이때 느끼는 감정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이 더 크다고 해요. 음, 나이가 음, 드셔서 느끼는 이 빈둥지 증후군은 더 크기 때문에 이때부터 고립감을 심각하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게 있냐면, 선생님하고 차 선생님 조심하셔야 되겠다. 아, 그런가 지금 손주분들 봐주고 계신가요? 네, 네, 네. 와, 네. 그러시군요. 대단하십니다. 예. 외향적인 분들이 조금 더 이런 거를 안 느낄 확률이 더 높죠. 그렇지. 음, 아, 대단하십니다. 음, 네네. 음, 예. 네. 네. 예. 네. 아, 그걸 절실하게 음, 느끼는 사람이 저 아닙니까, 요즘에. 아유, 그러실까요? 아, 이제 16개월이니까
아직은 이제 못 알아들어도 뭐 별 문제는 없는데 네,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뭐 할아버지 그런 얘기를. 네, 그럼 이제 아주 반응을 격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빈둥기 증후군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애들이 지들 전략에 의해서 네, 부모들을 좀 빈둥기 증후군이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우리 며느리가 이제 둘째를 가졌어요. 6월 달에 네, 낳는데 내년. 네, 그, 이제 그러니까 또 연결되겠죠. 애를 보는 거. 네, 그다음에 우리 딸이 또 조만간에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또 조금 있으면 애 낳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한동안 길게 네. 빈둥기 증후군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이게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빈둥지 신드롬이 손주들이 집을 떠나갈 때가 정말 다 힘들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음. 선생님들이 경험하고 계시거나 또 미리 선배님들이 또 알려주실 테니까 예. 요즘 손주라면 한국에는 네. 아들들이 다시 컴백하는 게 늘어난다요. 아, 예, 예. 집값이 비싸서 살기가 힘드니까 다시 예. 부모 집으로 돌아오는 예. 그럴 서본능주의자들이 많았어. 아, 그게 통계가 있습니까? 예? 통계가 있어요, 그게? 예, 요즘 많이 늘어났대요. 어, 왜냐면 저기 1인 가족 뭐 그게 늘어난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 요즘 이제 자식들이 밖에 나갔다가 살기 힘드니까 뭐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부모 집으로 컴백하는 데가 많대요.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예. 예.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몰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떠나야 그렇죠. 될 때 떠나야 될 때를 알고 떠나는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죠. 자녀들이 떠나야 할 때는 적당히 떠나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빈둥지 신드롬이 고립감을 더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은퇴 후에 은퇴했을 때 바로 느끼는 은퇴 후에 1, 2년 정도까지는 가장 되게 좋다고 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게 좋게 잘 지내는데 은퇴 후 한 2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가 가장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은퇴 후에도 지금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네, 아마 그게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재정과 주거 변화가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경제적인 것들이 이제 취미하고 활동을 제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는 횟수를 더 줄이게 되고 사람들과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것들을 줄이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분들이 보통의 본인의 집에서 살고 있다가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나가거나 그러면 한국은 이렇게 다운사이징 한다고 해서 집을 좀 작은 집을 이사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던가요? 집을 팔고 뭐 작은 집을 이사 가거나 그런 일들이 많던가요? 생각이 두 가지가 있던데요. 네네. 다운사이징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네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 손자하고 늘어나면 오히려 집을 키워야 되겠다는 사람도 아, 있고. 손지 키워야 돼서. 그런데 저희들이, 착각하지 마. 손자가 온다고 생각하지 마. 안 올 거야.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 오면은 호텔에 가면 자면 돼. 걱정하지 말고 다운사이징 하라고 그러네요. 예, 다운사이징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본인이 살던, 이제 보통 대부분이 하우스에 사니까요. 저도 이제 네. 하우스에 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에 살고 있다가, 어, 지금은 사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집에 수영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 하우스인데 미국들은 이제 그런 집들이 많으니까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수영장도 잘 이용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저는 큰아이는 타주 가서 지내고 있고 대학생 아들만 좀 집에 있는데요. 올 여름에 수영장을 이용한 횟수를 생각해 봤더니 5손가락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할 사람이 없는 음, 거죠. 지금은요. 벌써 온 걸. 그렇죠. 예.
관상용인 거죠. 음, 그렇습니다. 굉장히 호화주택인데요. 아, 네. 한국에서 호화주택의 기준이 아, 엘리베이터 예. 혹은 수영장. 네. 그렇군요. 음, 예. 그렇죠. 수영장 있는 집. 예. 미국은 아무래도 이쪽 캘리포니아 좀 덥기 때문에 수영장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음, 그래서 있는 음, 거죠.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수영장 있는 집을 선호하죠. 그렇죠. 음,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건데 지금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뭔가 좀 떨어지게 되면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 이 집을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 집을 다른 작은 데로 가야 되는가 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친구나 어, 친구들로부터 이제 가까이 사는 사람들 이웃들하고 멀어지게 되겠죠. 저희 이웃에 사는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은 없어요. 옆에 중국 분이 있었고 앞에 사시는 분은 이제 여기 미국 분이 있었고 그런데 어, 여기 있는 분들한테 떨어 멀어질 수가 있겠죠. 이웃들하고. 자, 아침 저녁 인사했던 분하고 떨어져서 전혀 모르는 데가 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자체가 이사한다라는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스트레스, 이사해서 새로운 사람들하고 물론 사귈 수도 있겠지만 지나간 거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립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을 음, 만나고 안 만나고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친했던 사람들과 떨어져야 한다라는 그 자체 때문에 느끼는 마음의 고립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사이징해서 작은 집으로 가거나 보통 이제 시니어 아파트로 가죠. 55세 정도 되면 시니어 아파트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도 요즘엔 시니어들끼리만 모여 사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예. 밥해주는 아파트 뭐 이런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이 주거 변화 때문에 고립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존감인데,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 관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내가 예전에 큰 집에 살았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조그만 집에 살아. 예전에는 어땠었는데 지금은 이래. 예전에는 손주를 맨날 봤는데 지금 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내가 다 늙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힘이 들어서 이렇게 내가 스스로를 느끼기 시작하면요. 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비슷하게 느낍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고립감은 있잖아요. 전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전이가 음, 무엇이냐면 내가 느끼는 감정을 다른 사람들이 같이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음, 나 자신을 자존감을 낮게 생각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나를 낮게 보는 경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자신감 있어 보이는 사람들 앞에 보면 그 사람이 자신감 있게 막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이렇게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혹시 음.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분들 본 적 있으세요? 자신감이 되게 높아 보이거나 너무 자존감 낮아 보이는 분들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없으신가 보네요. 네. 자존감이 되게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 자신을 좀 하찮게 여기도록 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자존감이 더 낮아지고요. 그래서 더 우울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나중에는 우울증으로 발전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고립감을 느끼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점 사람들과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감과 우울증은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이제 힘들 때 감기나 만성 폐질환, 심혈관절 이런 것들이 신체적으로 어려울 때도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기도 합니다. 음, 어, 심각한 건강 위협을 되는 것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립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이 흡연으로 인한 사망 비율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비만보다 2배나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럼 흡연으로 인한 사망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왔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경우입니다. 제가 한국은 모르겠고요.
흡연으로 인한 사망이 미국에서 한 해에 53만 명이에요. 2021년도 기준에. 그런데 이 고립감이 이제 우울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사망하는 것이 53만 명이에요. 미국의 경우에. 왜냐하면 이 고립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거의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만이 미국 사람 5명 중에 2명인데요. 외로움이 비만보다 2배나 더 위험하다고 하니까 훨씬 더 많겠죠. 5명 중에 4명까지도 갈 수도 있는 그 정도 심각한 사회적 질병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지금 그렇지 않을까요? 고립되어 계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한국도 독서를 많이 하잖아요, 노인들이. 네, 그래서 지금 그 요양보호사들이요. 네네, 그 독거 노인 가정을 방문하는 그런 게 있어요. 네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체크를 하러 다녀요. 네, 고독사가 그렇게 많다네요. 예, 노인들. 특히 한국이 노인들 고독사가 뭐 세계 1위라든가 뭐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한국에 지금 고독사 되게 많은데 시니어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고독사가 지금 되게 많다라는 그 뉴스를 본 것 음. 같아요. 그렇죠. 20세가 저 세계 1위랍니다. 네, 그렇죠. 젊은 네. 사람들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 고립감에 대해서 어 저희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고립감을 따로 이렇게 정신건강에서 따로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할 정도로 지금 그러잖아요. 한국도 지금 고립감에 대해서 따로 그렇게 우울증과 별개로 또 따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좀 이렇게 한국에서는 지금 고독사가 많아지고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미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이제 고립감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팬데믹 이후에 정신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미국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립감 척도 조사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에 하나도 해당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나는 외롭다고 느낀다. 0점부터 3점까지 있는데요. 나는 외롭다고 느낀다. 두 번째, 나는 소외되어 있다고 느낀다. 0점부터 3점까지 있고요. 3번, 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편하게 의지할 수 있다. 그리고 4번, 나의 일상적인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5번, 월 1회 이상 사적으로 만나거나 주 1회 이상 연락을 할 정도로 친한 사람은 몇 명인가 하는 거고요. 6번째, 친구나 가족과 사적 연락을 하는데 하루 중 평균 몇 분 정도를 사용하십니까? 하는데 뭐 전화, 문자, 카카오톡 뭐 이런 거 다 포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면 별로 몇 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번 매겨보셨나요? 네. 매겨보셔도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고립감 척도조사가 이것이 이제 간단한 건데 만약에 여기에서 15점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위험군입니다. 그래서 15점 이상이면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당장 필요로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0점 이상이 넘어간다고 한다면요. 그것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음. 한번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마지막 5번 질문이나 6번 질문. 친구나 가족이나 가족들, 뭐 아무튼 간에 사적 연락을 하는데 하루에 1명 정도 이상한테 여러분들 연락을 하고 계신가요? 뭐 아니 카카오톡 메시지도 괜찮고요. 하고 계신가요? 네. 네. 보니까 제가 하루에 전화했는 거 보니까 3, 4회 정도는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가족들하고. 아유, 네. 아유, 굉장히 좋습니다. 네. 유은경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한 2시간 정도 내에서 음, 자유롭게 이야기해요. 하루에요? 아, 네. 네. 아유, 많이 하시네. 많이 하십니다. 네, 음. 충분하시네요. 네. 지금 다른 분들도 지금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만약에 하루 중에 집 밖에 안 나가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누군가하고 어느 누가하고도 연락조차 안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좀 위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립이나 외로움과 같은 감정은 전이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같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외로운 이웃들한테 손을 내밀고 고립된 분들을 도와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사 한국에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마 선생님들 같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적 상황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하거나 이런 것도 있겠죠. 어, 미국에 있는 한인 시니어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렇게 나와요. 6명 중 1명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요. 음, 예, 말도 안 통하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인 노인들 중에서 15% 정도가 주 5회 이상 사회적 교류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누군가하고 연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겠죠. 17% 정도가 주 1회 미만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 1회가 뭐냐면 대부분 이제 한인분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거. 그것으로 끝인 거죠. 음, 제가 교회 가져가죠. 예, 음, 미국에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교회에서 밥을 먹는 경우가 요즘은 거의 없죠. 교회에서 점심을 먹거나 그랬던 걸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아, 요즘 하나요? 아, 그렇군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안 먹어서 잘 몰랐는데 미국에 있는 웬만한 교회에서는 한인교회에서는요 점심 식사 준비를 해서 점심을 먹어요 꼭. 음. 왜냐하면 그 시니어 분들이 사회적으로 뭔가 교회에서라도 그렇게 한 끼라도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은 그게 굉장한 활동인 거죠, 사회적 활동.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한인분들이 그런 것이 아까 이인경 선생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고립도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인 시니어 중에 96%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전체 한일 연령대에서도 87%가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고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가족들이 없으신 경우에 무슨 일을 하거나 그럴 때 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집에 예를 들어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도 이것을 연락을 못 하는 거예요. 영어를 못 하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음, 도와줄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쌍하죠. 네. 그래서 요즘에요, 팬데믹 이후부터 이 LA 한인타운에 새로운 곳이 생겼는데요. 한국 분들이 이제 요양원들이 이런 거 많이 생겼잖아요. 여기에다 한인 1세분들 좀 이렇게 오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요, 어, 한국에서 노치원이라는 얘기 하던데 네, 맞나요? 뭐 예, 지원이 있어요. 예. 여기는 어덜트 데이 헬스 케어 센터라고 하는데 그게 갑자기 막 생겼어요. 진짜로요. 음, 엄청 많이 생겼어요. 이게 몇 년 전하고 지금 불과 3, 4년 만에요. 새로운 것들 엄청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민 오신 1세 분들이 지금 나이가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갈 데가 없는데 이것이 한인 분들만 있는 그런 어덜트 데이케어 헬스 센터가 LA 한인타운만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많고요.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데가 이제 제2의 한인타운이 되고 있는데 이쪽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인들만 있는 그, 그 시니어분들이 계시는 그 양로원 같은 거라고 하던가요? 요즘 한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던 거예요? 뭐라고 하셔? 시니어분들이 그 몸이 힘드신 분들이 가 계시는 거예요. 요양원인가요? 요양원, 요양원. 요양원. 요양원, 네, 예. 가족과 음,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예. 네. 그걸 이제 여기서 양로 호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미국에서요. 그런 음, 것들도 한인들만 있는 곳이 생겼어요. 불과 몇 년 음, 사이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1세 분들이 그만큼 나이가 들어가시고 있고, 여기 한인타운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인분들이 한국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미국까지 나오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1.5세나 2세 같은 경우는 아예 미국 사회에 동화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세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시니어 분들이 지금 그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네. 고립된 사람들이 잘 지내는 방법들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간에 자꾸 모임을 만들고 모임에 오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 한인들이 많은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자면 노치원이라고 하는 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이렇게 몇 군데를 순회도 돌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정신건강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르신들한테 봉사활동 재능 기부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어르신들이 어린아이들한테 바둑 가르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는 그런 거 연결하고 있습니다. 음, 왜냐면 어르신들은 바둑 같은 것들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그 바둑 가르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게임 안 하고 바둑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제 시니어 분들이 도서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해서 그걸 안내하는 역할들을 많이들 합니다. 시니어 분들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검색하거나 전화해서 내가 어디에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것들이 있고요.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요, 이제 미국, 시니어 분들이 어떤 걸 하냐면요. 영어를 가르치기 봉사활동을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저희 동네 쪽에 중국 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분들이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한테 1대1로 매치해서 그 시니어 분들하고 그 영어 공부하기 원하는 사람 1대1로 매치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도서관에서 만나서 1대1로 영어 공부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또 제 생각인데 한국에 요즘에 찾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분들한테 한국에 있는 시니어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다 고학력이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국어 가르치는 일을 1대1로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한국어 책 같이 읽어줘. 그러니까 한국어 문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한국어 대화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런 거 한번 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음, 있을까요?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아서 한국에서는 음, 그런 거 음, 여러분들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활용하는 것도 여기서는 그래서 어, 휴대폰을 잘 쓸 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휴대폰을 가르치는 삼성폰 가르치기, 그리고 아이폰 가르치기 그런 거를 따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음, 이제 줌 사용하는 법들을 가르쳐서 같이 이렇게 만나게 하는 그런 경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고립된 분들이 갑자기 나올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작은 것부터 목표를 세우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 해서 이분들이 문 밖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 것들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뭐라도 하게 되면요.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서 뭔가 잘해줬다가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만들 때 어떻게 목표를 만드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하기. 하루에 한 번 음, 전화하기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해서 3분 정도 통화를 하면 굉장히 잘했다고 이제 칭찬을 해드리고 혹시 그분이 원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을 선물로 드리거나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부터 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하루에 한 번 통화를 하는 게 지나가면 이제 조금 더 늘려서 이제는 한 15분 정도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15분 음. 대화하는 거 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쉬우시죠? 15분 대화하는 거. 쉽지 그렇죠? 않죠. 그렇죠. 쉽죠? 15분 정도 대화하는 거. 근데 이 고립감 때문에 이 우울증까지 오신 분들은요, 15분간 대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그런 15분 정도 대화하기, 이렇게 목표를 만들고 15분 정도 대화하기 그런 것들 하고 있으니까 하게 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 조금씩 해서 결국 이제 문 밖으로 나와서 그분들이 커뮤니티 활동 안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음, 그렇게 될 때 이제 우울감, 고립감에서 벗어나서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아까 실천하는 방법 얘기했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해요. 어떤 거냐면 하루에 3명 이상에게 인사하기. 이거요. 미국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지나가면서 그냥 하이하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네. 고립감이 있고 외로운 그런 분들은요, 땅만 쳐다보고 가거든요. 인사 안 하려고요. 음, 그래서 음, 하루에 3명한테 인사하기 이런 숙제를 내주기도 합니다. 그럼 밖에 나가서 음, 누군가가 눈만 마주치면 하이 하면 되니까요. 그런 것도 음, 숙제를 내주기도 합니다. 아마 음, 한국이라면 지나온 사람한테 인사 안 하니까 이상하겠지만 미국이라서 음, 가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음. 한국에서 한다 그러면 어떤 목표를 세우면 좋을까요? 한국은 어떤 걸 세워야 되죠?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기.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엘리베이터. 저는 네, 83년도에 독일을 갔는데, 네, 어,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안에 독일 사람이 저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어, 저 친구 날 아나? 순간적으로. 예, 그게 보니까 이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그렇죠. 그럼 그 예, 모르는 사람한테도 엘리베이터에서 딱 들어가니까 인사를 하더라고. 네, 네, 음, 이게 그 너무 좋아.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음, 약간의 충격을 받았다. 그렇죠. 음, 예, 예, 그런 생각이 음, 갑자기 드네요. 예, 음, 맞습니다. 아마 처음에 문화 충격이 아마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예, 음, 그게 아무튼 뭐냐, 그래서 이제 한 그런 것들을 해보면 40년 좋을 것 전이구나. 같아요. 아, 진짜 오래 전에 일찍부터. 83년도에 독일 갔을 때 그래. 그러셨군요. 그때랑 또 지금은 또 다르겠죠. 훨씬 더. 그렇죠. 한국 분들이 훨씬 더 지금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도. 근데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람들하고 인사 안 하나요? 그게 아파트마다 다른데요. 요즘은 하는 데가 많아졌어요. 대부분이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음, 예, 네. 그 반상회라 그러나 월 네. 모임에 그런 거를 홍보를 하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아파트에서 인사하기. 아, 애들 보고도 어른한테 인사를 먼저 하기. 뭐 이렇게 네. 많이 하더라고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문화가 많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립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혹시나 아파트에서 정말 인사하기 그거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런 식의 어떤 고립감을 느끼시는 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고립감을 느끼거나 외로움을 느끼거나 어떤 우울증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 통화를 해주거나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분들이 전화를 안 받을 확률이 사실은 굉장히 높아요. 안 음, 받아요. 카톡을 음, 하잖아요. 답 없어요. 그런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톡을 또 보내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음, 그 사람이 답장할 때까지. 그리고 답장을 음, 하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히 피드백을 너무너무 좋게 연락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해주면요, 그분들이 어, 한 발자국 더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음, 그래서 혹시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답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끊지 마시고 그 사람이 음, 답할 때까지 한다. 물론 싸워 음. 세워진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답은 안 여기까지. 해도 보겠죠? 네? 답은 안 해도 보겠죠? 예, 답은 안 해도 볼 음, 겁니다. 제가 어떤 전, 우울증 있는 분들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못 보고 있는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음, 답이 며칠 지나면 오기는 와요. 며칠 지나면. 음, 그리고 힘들어서 답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포커스하고 있어 보여주면 그분들에게 바깥으로 나오려고 마음먹었을 때 누가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손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음, 보면은 저기 네. 페이스북 있잖아요. 네네. 페이스북이 좋은 게 그것 같아요. 예. 생일. 네네. 이제 생일을 오늘 누구 생일이라고 알려주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전혀 연락을 못하고 있던 친구한테서 보면 언제가 생일이라고 뜨는 거예요. 네. 그럼 축하한다고 해서 보내면은 반응이 오더라고요. 음, 그렇군요. 음, 양념. 아, 음. 음, 하게 나오는데. 아, 그래요.
카톡에 음력 생일까지 아는군요. 처음 들었어요. 와, 그렇군요. 네, 자기가 음력으로 지정하면 되죠. 그러면은 음력 되는 날 오는 거죠. 그렇군요. 와, 놀랍네요. 몰랐습니다. 음. 그러니까 한국에, 그건 놀랐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생일날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지난번에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헐리데이 그 블루스에 대해서 했었던 적 있었죠, 저희가. 한 적 없었던가요? 헐리데이 블루스 한 적 없었나요?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 뭐 아무튼 간에, 거기에 보면, 거기에 계절성 우울증 그런 거 얘기하면서,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자기 생일, 이런 같은 특정한 기념일에 우울감이 더 심해져서 생일날 아는 척하면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네, 혹시나. 혹시나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막 생일날 아는 척했다고 막 화를 내면 저 사람이 우울증 심각하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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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